명문대 의사 만들고 졸업식 날 버림받은 부모. 7년 뒤 분식집에 찾아온 꼬마 손님의 충격적인 정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보잘것없고 미련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가슴 깊은 곳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처럼 문신처럼 박혀있던, 하지만 지금은 기적처럼 치유되고 있는 제 부끄럽고도 절절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품 안에 자식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장성한 자식과의 깊은 갈등으로 인해 매일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쥐어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미련하고 독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부디 저 같은 지옥을 맛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욕심이 자식의 영혼을 어디까지 난도질할 수 있는지를 저는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피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참 치열하고 모질게 살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며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은근히 무시한다는 자격지심이 늘 마음 한구석에 깊은 병처럼 깔려 있었나 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허리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입지 못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늘 독을 품었지요. 내 자식만큼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기죽지 않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겠다. 판검사를 만들든 의사를 만들든 저 무시무시한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고 남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만들겠다고요. 그 미련한 결심이 제 아들 동우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는 거대한 쇠사슬이자 영혼을 옥죄는 단두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우는 참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엄마 아빠가 바쁘면 혼자 방구석에서 조용히 놀던 아이였지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참 좋았습니다.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나 몽당 연필 하나만 쥐어주면 밤을 새워서라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곤 했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 엄마, 이것 봐. 내가 그린 강아지야. 예쁘지? 하며 천사처럼 맑은 눈으로 웃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재능을 봐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화가 나부랭이가 되어서 굶어 죽으려고 저러나 저런 쓸데없는 짓에 정신을 팔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저는 동우가 매민 스케치북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발겼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풀란 말이야. 내가 커서 그림쟁이가 돼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싶어 환장했어? 무조건 의대에 가야 해? 의사가 돼야 이 엄마 아빠처럼 시장 바닥에서 무시 안 당하고 대접받으며 산단 말이다. 아이는 찢어진 스케치북 조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뚝뚝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아이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뜻대로 고개를 숙이고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내 훈육이 맞았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교육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정교하고 가혹한 고문이었습니다. 시험에서 하나만 틀려도 집안 분위기를 얼음장처럼 만들었고, 아들이 밥숟가락을 들 때마다 이번 모의고사는 몇 등 올랐냐며 숨통을 조였습니다. 학원 스케줄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분 단위로 빽빽하게 짜서 아이를 잠 한숨 자지 못하는 기계로 몰아세웠습니다. 동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독서실에서 새벽 2시에 돌아온 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몸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미술이 하고 싶어요. 의대 가기 싫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밤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제발 한 번만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울부짖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의 악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나약함을 꾸짖었지요. 너 주려고 이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돈 버는 건 안 보이냐?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널 위해서.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너 불효자 자식 되려고 이래?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저는 오히려 아이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덮어 씌웠습니다.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 천하의 페류나가 된다는 독가스를 아이의 마음에 매일같이 주입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우는 더 이상 제게 울지도 않았고 때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밤새도록 책장을 넘기는 로봇이 되었습니다. 집에선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방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춘기라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성적이 전교 1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그저 제 억압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우는 누구나 우러러보는 명문대 의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희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동네 입구에 현수막을 걸고 시장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역시 자식은 엄하게 키워야 성공한다며 제 교육 방식을 자랑했지요. 의대에 진학해서도 동우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묵묵히 거쳐 마침내 하얀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청진기를 목에 걸고 의사 자격증을 들어 보이는 아들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하게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 화려한 의사 가운이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내릴 가장 잔인한 형벌의 시작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동우는 의대 졸업식 날 참 기묘할 정도로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안겨주는 제 손을 잡지도 않았고 그저 먼 산을 보든 멍한 눈으로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지금 보면 동우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생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이 어디론가 가버린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저녁에도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집안에도 의사가 나왔으니 뒤죽을 필요 없다. 너는 우리 집안의 영웅이다 라며 끝까지 제 욕심만 채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동우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 저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제가 들은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생활 바쁘고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느라 늦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전화를 잘못 걸었나 싶어 몇 번을 다시 눌렀지만 아들의 핸드폰 번호는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증발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아 동우가 혼자 살던 자취방으로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집주인을 다그쳐 문을 열고 들어간 아들의 방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하나,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청소까지 되어 있는 방을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우리 아들이 납치를 당했거나 무슨 큰 사고에 휘말린 게 틀림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병원 행정처 직원의 답변은 저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님 김동우 선생님은 의사 면허 발급과 동시에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정식 사직 처리되었고 병원 측에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머리를 무거운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남편을 불러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개영병원 의사인데,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짐도 다 없어졌고, 전화도 안 돼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거나 나쁜 일에 휘말린 게 분명합니다. 제발 수사 좀 해주세요. 경찰들은 제 다급한 울부짖음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락처를 추적하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등 몇 달간 피 마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하고 쓰러져 링거를 맞아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에 거선발로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너무나 굳어 있었고 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고 들으세요. 아드님 신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고 아주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나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대요? 당장 데려다 주세요. 제가 갈게요. 그게 안 됩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드님과 직접 대면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아드님이 강력하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은 성인이며 부모의 가혹행위와 정신적 학대로 인해 스스로 잠적한 것이니 절대로 부모에게 본인의 소재지나 연락처, 직장 정보를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가출 서류를 직접 작성했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저희 경찰이 부모님께 아드님의 정보를 알려드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종 신고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형사의 무덤덤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혹행위라니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쏟아붓고 뼈 빠지게 키웠는데 가혹행위라니요? 그 자식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나서 따져야겠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더 이상 찾으면 법적으로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하겠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부모를 만나면 정신적으로 발작을 일으킬 것 같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경찰인 저희가 보기에도 아드님의 정신적 상처가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아니 평생 찾지 않으시는 게 아드님을 위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배신감과 서운함, 억울함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최고로만 키워놨더니 어떻게 부모를 학대범으로 몰아세우고 도망을 가나. 이 천하의 불효자 자식, 천벌을 받을 자식 하면서 아들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원망은 거대한 절망과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안은 아들의 온기로 가득한데 정작 그 아이의 존재만 사라진 집에서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말라 죽어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밤에 눈을 감으면 아들의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영혼은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어느덧 수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렇게 유난 떨며 이사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니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연락도 안 된다며 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 혹은 은근히 고소해 하는 눈빛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대낮에는 밖을 돌아다닐 수도 없었지요. 결국 저희 부부는 수십 년간 터를 잡고 살던 고향 같은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집과 가게를 처분하고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연고도 없는 먼 타향의 낯선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나이 40, 50이 훌쩍 넘어 새로 시작하려니 막막하더군요. 생계를 위해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조그만 분식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가게 내부를 정리하고 메뉴를 정하던 날, 평소 말이 없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른 거 말고 떡볶이 가게 하자. 우리 동우가 어릴 때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컵 떡볶이를 참 좋아했잖아. 우리가 돈 자랑한답시고 위생 안 좋다고, 몸에 안 좋다고 길거리 음식 절대 못 먹게 하고 혼만 냈었지. 집에서 부모 눈치 보느라 그 좋아하던 떡볶이 한 번 맘 편히 못 먹었던 우리 불쌍한 아들. 우리가 매일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고 있으면 혹시라도 정말 기적처럼 녀석이 그 냄새를 맡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져 강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질 좋은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쫄깃한 떡을 떼어내며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동우야,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 많이 만들어 놨으니 제발 살아서 얼굴 한 번만 보여다오. 그렇게 하루하루 손을 부르트며 분식집을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이 거의 없는 한산한 오후 4시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며 손님을 바라본 순간 저와 제 남편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3~4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참하고 고운 인상의 여자 손님이 7살 정도로 보이는 귀여운 사내아이의 손을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집기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이의 맑은 눈매, 오뚝하지만 끝이 살짝 둥근 코, 그리고 이마 오른쪽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가마의 위치까지. 제 아들 동우의 7살 시절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눈앞에 데려다 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무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 엄마는 제 이상한 행동에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너무나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떡볶이 1인분이랑 모듬 튀김 좀 주세요. 저희 아이가 이 집 떡볶이 냄새가 제일 좋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물을 훔치며 양념이 잘 밴 떡볶이를 가득 담아냈습니다. 아이가 포크로 떡볶이를 콕 찍어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우와, 엄마! 여기 진짜 맛있어! 최고야! 하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데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웅장하게 터져 나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참 복스럽게도 먹네? 매울 텐데 물 마셔가면서 먹으려? 부족하면 얼마든지 말해.
이 할머니가 무한정 줄 테니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단 한 번 보았을 뿐인데도 온 신경이 쏠리고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참한 엄마와 어린아이인 일주일에 2번, 3번씩 꼭 저희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거나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딸랑 소리를 내며 찾아왔지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 모자가 방문하는 시간만이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이나 그 아이가 올 시간만 되면 문 밖을 내다보며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도 우리가 자기를 유독 예뻐하고 챙겨주는 걸 아는지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 저 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며 다람쥐처럼 달려와 안겼습니다. 남편은 녀석을 안아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고 서비스로 순대며 튀김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아이 엄마도 늘 미안해하고 감사해하며 올 때마다 음료수나 따뜻한 커피를 우리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서로에게 깊은 정을 쌓아가며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보다 더 따뜻한 호의를 나누며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기운이 감돌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몇 팀 지나간 후였지요. 어김없이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익숙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랑 같이 왔어요. 아이가 주말을 맞아 쉬는 아빠와 함께 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온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하며 저는 냄비 앞에 서서 떡볶이를 저으며 등을 돌린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이 왔구나. 오늘 아빠랑 같이 와서 더 신났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주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제 뇌 속의 모든 회로가 끊어지고 사방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 엄마의 뒤편에 듬직한 체구의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던 얼굴,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내 아들, 동우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동우야?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모기만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옆에서 튀김을 튀기던 제 남편도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다리가 풀려 뜨거운 기름솥 옆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테이블을 돌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두 팔을 억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동우야, 너 동우 맞지? 내 아들 동우 맞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얘가 왜 여기 있어? 얘 어디서 뭐 하고 살았던 거야? 왜 엄마 아빠 연락도 안 받고 이렇게 잔인하게 숨어 살았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비명을 지르듯 아들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아들은 제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반갑게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갑고 죽은 사람처럼 건조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냉소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잔인하고도 기적 같은 만남은 철저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살던 고향을 떠나 이 먼 동네까지 와서 그것도 본인이 가장 좋아하던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을 차렸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7살짜리 제 아들이 매일같이 엄마, 그 분식집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 너무 예뻐해. 하고 노래를 부르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아이가 이토록 따르나 싶어 주말을 맞아 마지못해 확인하러 따라온 것뿐이었습니다. 부모를 마주한 아들은 두려움에 떠는 아내와 아이를 잠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가게 안에서 저희 부부의 가슴을 가장 날카로운 대형 칼로 갈갈이 찢어 발기는 잔혹한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왜 의대 졸업식 날 면허증을 받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아세요? 나요. 그 면허증 받던 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 지옥 같은 부모를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버릴 자격이 내게 주어졌구나 하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분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학창 시절은 단 한순간도 살아있는 인간의 삶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의 자격지심을 채우기 위한 노예였고 기계였죠. 매일 밤 방구석에서 숨이 안 쉬어져서 죽고 싶다고 울 때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찢어발기며 쓰레기 취급하던 엄마 아빠 얼굴이 저는 30이 넘은 지금도 매일 밤 악몽으로 나와요. 난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인간이었다고요.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당신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그래서 저도 의대본과 2학년 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고 목숨 거는 의사, 내 뼈를 깎아서라도 끝까지 돼주자. 그리고 당신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 그날, 가장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자. 자식을 영영 잃어버리는 최악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자.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의대를 졸업한 유일한 목적이자 복수였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자기를 잃고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전국의 병원을 뒤지고 실종 신고를 하며 폐인처럼 살았던 것을 이미 전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외면했고 경찰을 통해 접근 금지 서류를 보내며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선물했던 겁니다. 자기를 숨 막히는 지옥에서 키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이자 복수하면서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의 독설들을 들으며 저희 부부는 아들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미안함과 죄책감만이 가슴을 쳐댔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그 화려한 의사 가운이 내 아이의 영혼을 시커멓게 태워버린 지옥의 방화복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미안하다, 동우야. 이 못난 엄마가 잘못했다. 너를 죽인 건 우리였구나. 우리의 오열을 뒤로 한 채 아들은 단 한 번의 돌아봄도 없이 차갑게 가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마치 우리의 사망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이후 저희 분식집의 시계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살게 했던 7살짜리 아이와 참한 아이 엄마는 더 이상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족들에게 다시는 그 분식집에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음이 분명했지요. 겨우 눈앞에서 자식을 만났는데 영영 더 깊은 심연 속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 동우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어? 그 착한 아이 독하게 만든 건 다 우리 욕심 때문이야. 가게 문을 열어두어도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며 혹시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까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만나지 말걸. 진실을 모른 채 그리워만 할 걸 그랬다며 가슴을 쥐어짜며 죄값을 치르듯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게는 부슬부슬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으로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깊은 상처를 쏟아내고 떠났던 아들 동우가 그 고운 아내의 손을 잡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뒤에서 눈치를 보며 할머니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제게 다가와 제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제가 늦게 데려와서 죄송해요. 알고 보니 그 천사 같고 현명한 우리 며느리가 2달 동안 제 아들을 밤낮으로 붙잡고 눈물로 설득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이 과거에 당신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건 맞아. 당신이 느낀 지옥을 내가 감히 다 헤아릴 순 없겠지. 하지만 수년 동안 두 분은 연고도 없는 곳에서 당신이 좋아하던 떡볶이를 만들며 눈물로 죗값을 치르고 계셨어. 우리 민우가 그분들의 친손주라는 걸 전혀 모르던 시절부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퍼주셨던 분들이야.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여보. 과거의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당신 스스로를 가둬두고 평생을 괴로워하지 마. 부모를 용서하는 건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무거운 사슬을 끊고 당신이 진짜 자유로워지기 위한 거야. 이제 그만 용서하고 우리 예쁜 가족으로서 새로 시작하자. 며느리의 깊고 따뜻한 현명함이 평생 복수심이라는 단단한 얼음성 속에 갇혀있던 아들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실 너무 괴로웠어요.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동안 제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저는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도 달려와 우리 세 식구는 가게 바닥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통곡했습니다. 10수년의 세월 동안 엉켜있던 미움의 실타래가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 눈물 속에서 깨끗하게 녹아내리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들 동우는 그렇게 고집했던 대형 병원 의사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동네에 작고 예쁜 아동 미술 학원을 열어 어릴 적 본인이 그렇게나 원했던 그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 시절에 비하면 수입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고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명예도 없지만 지금의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얼굴에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주말마다 손주의 재롱을 보고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돈이나 명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길고 부끄러운 인생 이야기 그리고 기적 같은 가족의 재회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았던 경험과 피눈물 나는 깨달음을 통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부모님들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가 되어서 자식 앞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줘야지라는 말로 우리의 욕심을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대리인도 아니고 남들에게 내세워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 자랑거리용 트로피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와 완전히 독립된 고유한 영혼과 인격을 가진 하나의 엄연한 인간입니다.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틀에 억지로 구겨넣고 부모의 마음대로 살도록 인생을 강요하고 억압하다 보면
아이의 영혼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갉아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상처가 언젠가 폭발하는 날, 여러분은 평생을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영원한 단절이라는 무서운 형벌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맛보았던 그 끔찍한 지옥처럼 말입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의 인생 항로를 강제로 정해주고 억지로 끌고 가는 잔인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친 세상이라는 무서운 바다 위에서 자식이 본인이 원하는 항구를 향해 스스로 돛을 올리고 나아갈 때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거나 지치지 않도록 어두운 밤바다를 묵묵히 그리고 따뜻하게 비춰주는 등대지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아이가 무언가를 좋아할 때 그 재능을 온전히 인정하고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온전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온몸이 부서지고 나서야 겨우 배웠습니다. 지금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거나 혹시 자식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그마한 경종이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아이의 목소리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이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소통과 화목,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